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무리한 뒤 지하철에 몸을 싣고 매일 보던 정류소에서 내려 늘 걸어가던 길을 지나 집 앞에 섰습니다. 사실 이 길은 저한테 지겹도록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은 동선으로 퇴근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주변의 작은 변화조차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똑같은 길임에도 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하루 동안 생긴 피로 때문이었을까요? 그땐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분명히 달라진 공기를 느꼈습니다. 아내는 늘 그렇듯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그 순간 묘한 위화감이 스쳤습니다. 아내는 늘 TV 앞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제가 들어오면 고개를 들어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휴대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뭐해?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눈길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친구랑 카톡해. 그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망설임이 없고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튀어나온 말 같았습니다. 잠깐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경고음 같은 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건 단순한 기분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 스스로를 설득했죠. 괜한 오해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요. 하지만 이상한 생각이란 게 한번 싹 트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날 밤 저는 씻고 나와 소파에 앉았지만 아내가 여전히 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오히려 폰을 잘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방에 들어가든 나오든 고개를 살짝 숙이고 미소를 지으며 메신저를 주고받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순간 제 몸속 어디에선가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차를 타고 오다 우연히 아내 차 안에서 하얀 영수증 한 장을 보게 됐습니다. 평소 성격 같았으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멈췄습니다. 정갈하게 접힌 종이 하나가 콘솔 박스 안에서 눈에 들어왔고 본능처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땡땡 무인 호텔 1시간 이용.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필이면 그 날짜가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낮에 집에서 종일 쉴 거라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집에 있겠다고 말하며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던 그녀, 그리고 저녁 무렵 피곤했다는 듯 집안에서 늘어져 있던 모습, 그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커다란 하품을 하던 모습이 눈앞에 겹쳐지는데 그 영수증 글자가 마치 제 심장을 짓누르는 쇳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어느 때보다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괜히 흥분해서 증거도 없이 다그쳤다간 제가 뒤집어 쓰는 꼴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낮에 좀 나갔다 오나 봐? 아내는 방금까지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더니 잠깐 고개를 갸웃하다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운동하려고 산책 좀 다니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 목소리에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답변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소 거짓말이라고는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던 그녀가 그날은 놀라울 정도로 태연하게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의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증거 하나가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면 모든 기억들이 그쪽으로만 이어지더군요. 아내와 제 친구가 가볍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장면,
제 생일 자리에서 잠깐 마주쳤던 눈빛,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조각들이 하나씩 불려나와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친구 생일 파티에 다녀온다고 외출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 그냥 무심히 지나쳤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평소 같으면 그런 행동은 제 성격상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제 신념과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머릿속 의심은 걷잡을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는 제 손은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내가 운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낯익은 남자의 뒷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 실루엣, 그 어깨선, 그 고개를 젖히는 습관까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제 친구였으니까요. 이후로 이어진 나날들은 참담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블랙박스에 찍힌 그 뒷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소파에 앉아 웃고 있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기억 하나하나가 배신이라는 그림 속에서 다시 조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필요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의 마침표를 찍으려면 확실한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또 다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는 눈이 예리한 친구였죠. 블랙박스 장면에서 캡처한 사진 한 장을 보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구 같아 보여? 잠시 뒤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야, 이거 땡땡땡 아냐? 너랑 같이 등산 갔던 그 친구.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등산도 낚시도 술자리도 함께했던 기억들이 전부 연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 아내도 함께 있었던 장면들이 하나 둘 맞춰지며 거대한 조롱의 퍼즐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막연히 의심만 하지 말자. 내가 기억하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시간의 흐름으로 되짚어보자. 언젠가부터 서로 교차하기 시작한 아내와 친구의 흔적들을 직접 확인해보자. 그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이상한 장면들이 자꾸 더 떠올랐습니다. 평소라면 무심히 넘겼을 작은 일상들이 이제는 치명적인 힌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한 상상이었던 의심은 점점 현실로 굳어져 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은 순간부터 저는 이미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가정과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다음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유리 조각처럼 흩날리던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 무심코 넘겼던 표정과 행동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제 친구의 연락을 받고 피식 웃으며 폰을 바라보던 모습, 제 생일날 잠깐 마주치던 두 사람의 눈빛 교환, 술자리에서 괜히 말을 아끼던 어색한 분위기. 그 모든 게 단순한 착각이라고 믿었던 제가 이제는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놓친 순간은 또 뭐가 있을까? 의심은 끝없는 덩굴처럼 제 안을 감아올랐고 단순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뻗어나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괜히 감정적으로 대면했다가 증거를 놓치고 나중에 제가 더 불리해지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젠 작은 실마리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우선 저는 아내의 일상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무작정 몰래 따라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관찰하고 기록하는 단계였죠. 평일에 아내는 대체로 차분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경우도 있었고 저녁쯤이면 늘 집에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수요일 오후만 되면 예외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매주 거의 같은 시간대에 외출했습니다. 대략 2시간 반 정도. 처음엔 혼자 카페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일정했어요. 언제나 비슷한 시간, 비슷한 분량의 외출. 규칙적인 산책이라면 시간이 조금씩 달라야 하는데 아내의 외출은 마치 미리 짜놓은 일정처럼 일정했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저 안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집에 일찍 들어가기로. 회사에 반차를 내고 모르게 뒤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퇴근이 늦을 거라 생각했는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바로 뒤이어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제 차를 쓰면 들킬 수 있으니 일부러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리지 않은 채 그저 뒤에서 멀리 따라가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차는 점점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였습니다. 무인 모텔이었습니다. 보통 무인 모텔 같으면 차고가 오픈되어 있는데 이곳은 구조가 달랐습니다. 외부에서 주차장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건물 외벽도 뭔가 방음 처리가 된 듯 차단돼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오고 가도록 설계된 장소, 전형적인 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걸며 건물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 들린 한마디. 응, 나 거의 다 왔어. 203호 맞지? 203호. 그 숫자가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쪽 골목길에서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 눈에 익은 걸음걸이, 어깨 각도, 걸음 사이 간격 익숙했습니다. 제 친구였습니다. 그동안 제 곁에 있었던, 제가 믿고 의지했던 그 인간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등이 식은 땀으로 젖어들었고 제 안에서 밀려오던 불안이 확신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전 더는 따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이미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발이 얼어붙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확실히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진 절대 아무 대면도 하지 않겠다고. 증거를 확보하고 말로가 아닌 사실로 확인해야 더는 허튼 소리 할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고민 끝에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제 아내의 불륜, 제 친구의 배신을 누군가에게 먼저 털어놓는다는 건 제 체면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끌어안고 있어선 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배는 예전에 잠깐 탐정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고 그쪽 인맥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형, 근데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90% 이상은 맞아. 근데 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알겠습니다. 번호판이랑 얼굴 사진, 대략적인 동선만 주시면 알아봐 드릴게요. 조용히 진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후배는 꼼꼼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를 모두 모아갔고 몇 날 며칠 후 첫 번째 보고서를 내게 전달했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본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거기엔 명확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그 친구는 총 4차례 은밀하게 만났으며 그중 2번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숙박시설이었습니다. 하나는 무인 모텔이었고 또 하나는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그 단어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보고서엔 체크인 기록, CCTV 화면 캡처, 근처 카페에서 찍힌 영수증 시간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같은 시각 그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는 주인이 그들을 기억한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되게 조용하고 밝은 분위기의 부부였어요. 옛 건물에 관심 있어 하시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시던데요. 부부. 진짜 부부는 접시를 부딪히며 살림을 이어가던 저와 아내인데 그 자리에서 다른 남자가 남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불꽃이 잠깐 스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체를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제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제 인생을 비웃는 또 다른 무대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아내와 대면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 모든 기록과 자료를 가지고 더 큰 절차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지만 그 전에 저는 꼭 한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친구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관심사는 가정과 아내였고 제 친구의 연애사가 제 삶과 교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여자가 혹시 더 많은 걸 알고 있지 않을까, 혹시 저보다 먼저 무언가를 알아차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그들에게만 있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어렵게 인맥을 통해 그녀의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2번 정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 조심스럽게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솔직히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선 까닭 모를 낯선 연락일 테니까요.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만나보겠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기대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열릴 거란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일 저녁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성격답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경계심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낼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땡땡씨가 무인 호텔 같은 곳에 자주 드나든 적 있나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가락이 컵을 움켜쥐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한참 바라보던 그녀는 마침내 묻듯이 말했습니다. 혹시 땡땡씨랑 바람피는 사람이 당신 아내인가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는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살던 집 근처 골목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퇴근길마다 제가 지나던 익숙한 거리였죠. 거기엔 서로의 손에 비닐봉투를 든 채 다정하게 걸어가는 아내와 제 친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풍경, 장을 보고 돌아오는 부부 같은 모습. 하지만 실제 부부는 저와 아내였고 옆에 있는 남자는 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자꾸 전화기를 숨기고 주말마다 바쁘다고 연락을 피하길래 바람을 의심했죠. 그런데 설마 당신 아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끝내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숨죽여 확인한 내비게이션 기록이에요. 최근 경로 중에 낯선 주소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어서요.
저는 종이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그 좌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목격했던 그 무인 호텔의 주소였습니다. 기록 시간대조차 제가 아내의 행적을 의심하던 수요일 오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의심할 변명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로 이어지며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머릿속에선 뜨겁고 차가운 감정이 동시에 터져 올라왔습니다.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분노는 불길처럼 치솟았고 배신은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움직여 주실 수 있나요?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려면 우리 둘의 힘이 필요할 겁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는 끝을 봐야겠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라면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고통을 공유하는 이가 옆에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수요일 오후 우리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그 인간이 다시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둘은 무인 모텔 주변에서 미리 대기하려 했습니다. 무작정 쫓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동선을 분석한 뒤 그들의 차량이 자주 세우는 위치, CCTV 사각지대 출입구 동선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일주일은 마치 한 달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마음은 이미 일상과 멀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녀 역시 담담한 척 출근했지만 눈빛에는 비장함이 비쳤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우리는 미리 빌려둔 렌터카에 올라 호텔 맞은편 도로변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숨소리마저 죽이며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후 2시 38분. 익숙한 흰색 SUV가 모텔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세단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며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차 그리고 그의 차. 두 사람은 조심스레 주위를 살펴본 뒤 거의 동시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로 눈빛을 마주친 후 익숙한 듯 발을 맞춰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도 옆에서 다급히 숨을 고르며 영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걸음걸이와 몸짓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걸음걸이는 제가 수없이 함께 걸어온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지없이 손에 잡히듯 익숙했죠. 우리는 모든 장면을 찍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음에도 손이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이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였으니까요. 혹시 영상이 사라질까 두려워 즉시 이중 녹화 어플로 백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발뺌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갈증이 일었습니다. 화면 속 장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제 등에 어떤 대못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지난 보고서 기록으로 이미 알게 된 장소. 그곳을 우리 손으로 먼저 예약하고 미리 장치를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면 승부를 위한 기초 작업이자 그들의 위선적 대화를 고스란히 기록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렇게 배신의 본질에 더 깊이 다가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그 단어만 떠올려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제가 직접 예약한 공간에 제 아내와 제 친구가 당당히 들어올 걸 생각하니 손끝까지 힘이 빠져나가듯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확인하지 않는 한 저는 영원히 의심과 분노 사이에서 소모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흔적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죄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탐정 보고서에서 확인했던 바로 그 한옥 게스트하우스. 겉으로 보기엔 고즈넉한 여행지처럼 보이는 곳이었지만 저에겐 배신의 무대였습니다. 예약은 제 이름이 아닌 지인의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혹시라도 기록을 추적해 역으로 들통날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으니까요. 예약 당일 저는 믿을 만한 지인과 함께 먼저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차분한 척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머리와 가슴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특유의 은은한 한옥향이 코끝에 스쳤습니다. 원래라면 편안함을 줄 향이었을 텐데 제게는 고통의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벽시계 형태의 도청 장치를 벽면에 걸어 놓았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휴대폰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작은 블루투스 녹음기를 책장과 인테리어 소품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었고 최소한 제가 원하던 걸 담아줄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모든 확인 절차를 마치고 방을 재정리한 뒤 우리는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게스트하우스를 빠져나왔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정도까지 하는 게 과한 건 아닐까, 법적으로 위험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에 최소한 진실을 밝혀낼 권리마저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약속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척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라 차 안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낮 3시 조금 전 실시간 연결된 스트리밍이 시작됐습니다. 도청 장치가 방 안의 소리를 전송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문이 열리는 소리, 옷깃이 스치는 부스럭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웃음소리.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아내의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늘 지쳐서 터뜨리던 습관적인 웃음이 아니라 너무나 밝고 가벼웠습니다. 그 어떤 걱정도 없는 듯한 웃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몸은 얼어붙었고 심장은 서서히 뒤틀렸습니다. 곧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스크로 아무리 가렸어도 익숙한 말투와 억양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의 목소리. 오늘은 조금 더 오래 있어도 되는 거지? 응. 요즘 신경 쓰일 일 없으니까 괜찮아. 그 대화는 제게 칼날 같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제 등 뒤에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없다는 듯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너 집에서는 걔랑은 아직 같이 자? 아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진작 끝났어. 그냥 남처럼 지내는 거지. 전 숨도 쉬지 못한 채 핏대를 내리눌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집, 같은 침대에서 누웠던 사람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때 더 치명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영수증 때문에 들킬 뻔했었어. 내 차에서 뭐 찾았더라. 야,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지금은 제일 중요한 시기야. 이때 걸리면 다 끝장이야. 그들이 조심과 시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단순한 감정적 만남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이어서 아내의 입에서 믿고 싶지 않은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이젠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사실 걔가 너무 순진해서 미안할 때도 있거든. 근데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반은 받을 수 있잖아. 요즘 법이 그러니까. 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걔는 바로 저였습니다. 제 아내가 제 모든 시간을 바쳐온 그 여자가 지금 제 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대신 재산이 오갔고 믿음의 자리에 이익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친구의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그래. 지금까진 잘 끌고 왔어. 쟨 절대 먼저 폭로할 사람 아니야. 확실한 증거 잡히기 전까진 꼼짝 못할 거야. 그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침묵하고 신중하려 했던 태도가 오히려 그들의 안전망이 되어버린 현실. 제 스스로 그들에게 방패를 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을 놓칠 뻔했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는 저를 송두리째 날카로운 칼날로 베었습니다. 겉으론 서로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말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삶을 분해하고 새로운 그림을 짜맞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녹음은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었고 혹시 몰라 별도의 USB에도 저장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숨길 수 있는 여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얼굴, 말투, 웃음소리, 그리고 제 존재를 부정한 대화까지. 이제는 모든 것이 제 손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아내의 웃음, 친구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불안과 혼란뿐이었지만 이번엔 분노가 명확한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내는 것. 그리고 직접 묻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내 인생을 아무렇지 않게 내던졌는지. 그날이 다가오기 전까지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병사처럼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장면이 시뮬레이션 되었습니다. 아내의 표정, 친구의 태도, 내가 던질 질문, 그들이 내뱉을 핑계와 변명들, 그리고 그 순간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계속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상상은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 진짜 현실은 언제나 곤두박질 치는 법이었습니다. 그들을 각각 따로 불러내는 건 위험했습니다. 누군가 미리 입을 맞출 수 있고 서로 간에 빠져나갈 구실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이 있다고, 친구에게는 작은 동창회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로 속았다는 걸 눈치채기 전 한자리에 동시에 마주하게끔 만드는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장소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한옥 카페였습니다. 평일 저녁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끊기는 조용한 곳이었죠. 소란도 방해도 없는 장소. 거기서라면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약속한 시각은 저녁 7시. 저는 1시간이나 일찍 카페 안쪽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미묘하게 어두워지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제 손에는 이미 증거가 담긴 작은 USB가 쥐어 있었고 제 안의 심장은 그 작은 차가움보다 훨씬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7시 정각이 조금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아내였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하게 꾸민 모습이었고 제게는 익숙한 포근함마저 느껴지는 겉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내부를 둘러보다가 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분 뒤 두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이는 바로 제 친구였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임을 직감한 듯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 끝에 앉아있던 저와 직면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 두려움, 그리고 아직 믿기지 않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걸어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단어 하나 꺼내지 않아도 제 눈빛과 표정만으로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눈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살짝 숙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늘 당당하던 모습도 농담을 던지던 얼굴도 사라지고 오히려 비겁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가지고 있던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물체가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의외로 크게 울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희 둘은 대충 알겠지? 그 순간 아내와 친구의 얼굴빛은 동시에 달아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핏기가 가신 얼굴은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내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 오해야. 정말 그냥 몇 번 흔들렸던 거고 오래 가진 않았어. 우리가 막. 그녀의 말은 저는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녀의 입에서 진실된 사과가 먼저 나온 적 없었습니다. 언제나 변명, 언제나 피해자인 척, 언제나 책임을 피해 다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단호히 잘라냈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너희가 무슨 말 했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어떻게 내 돈까지 계산하고 있었는지 다 들었어. 친구는 그제야 입술을 깨물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감정이 흔들려서 그런 거야. 넌 몰랐겠지만 나도 힘든 시기가 있었고. 저는 그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언제부터였지? 몇 번이나 만났어? 왜 하필이면 나였어? 제 질문은 사실 답을 원해서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입에서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내는 전혀 예상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그냥 외로웠어.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망치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외로웠다고요? 제가 함께 웃어주고 먹고 걸으며 보낸 그 수많은 시간이 전부 무가치했다는 뜻입니까? 사랑해서 믿었던 게 외로움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로 지워진다는 겁니까? 저는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로웠다고 내 친구랑 그렇게 지낸 게 정당화되니? 아내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서 친구가 한숨을 내쉬더니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한 건 알고 있어.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몰래 끝날 줄 알았다고. 순간 저는 참았던 웃음이 터졌습니다. 몰래 즐겼어야 한다는 말이야? 끝까지 숨겼어야 한다고? 친구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제야 무릎을 꿇듯 고개를 깊게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잘못했어. 처음엔 우연이었어. 그런데 그게 점점 통제가 안 됐어.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 의도였고 계획이었고 계산이었어. 더는 긴 대화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없어. 이제 내 인생을 더는 소비하지 마. 그리고 테이블 위 USB를 들어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증거야. 너희가 어떻게 서로를 아꼈고 어떻게 나를 지워나갔는지가 다 들어있어. 이걸로 법적으로 정리할 거야. 그날 카페 안은 몇 분 동안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흐느낌과 친구의 숨죽인 한숨만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보다 더 강한 건 제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선택을 그 자리에서 확실히 다져버렸습니다. 그날 두 사람과의 대면 이후 저는 곧장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그들을 용서할 마음도 더 이상 감싸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제 인생을 농락하고 심지어 제 미래까지 손에 넣으려 했던 사람들. 그들이 떠나면서 제게 남길 건 폐허뿐이라는 생각이 들자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법으로라도 책임을 묻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수개월 동안 애써 모은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인 모텔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캡처, 탐정의 보고서,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증언, 도청 녹음 파일, 그리고 카페에서 모든 걸 불러낸 USB. 변호사는 묵묵히 자료를 한 장씩 꺼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형사고소까지 가능합니다. 그 말은 제게 독이자 해독제였습니다. 당연히 씁쓸했습니다. 애초에 내 아내, 내 친구라는 사람들이 제 가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법정에서 상대방으로 만나야 한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기묘하게 숨이 트이는 기분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이 제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소장은 빠르게 접수됐고 절차는 곧장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혼 청구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친구였던 그 인간에겐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제 손에 쥔 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모임도 나가지 않았고 연락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낯선 시선들이 무서웠습니다. 누가 알게 될까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소문이 더 빠르게 퍼지는 현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문은 금세 흘러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 없던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그 얘기 진짜야? 내 아내랑 그 친구랑? 저는 대답 대신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내가 예전에 너희 셋이랑 캠핑 갔을 때 이상하다고 말했었지? 그때 텐트 정리한다고 둘이 따로 빠졌잖아. 내가 괜히 말했나 싶어서 조용히 있었는데 결국. 그제야 그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 캠핑에서 두 사람이 사라졌던 시간. 그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이 드러난 지금 그 퍼즐 조각이 참담할 만큼 선명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부모님께 사실이 전해졌을 때였습니다. 굳이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척과 지인들을 통해 소문은 이미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어깨를 묵묵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눈물이 북받쳐 올라오려 했지만 끝내 울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잖니.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게 잘못은 아니야.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절대 내 자신을 탓하지 마라. 그 말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조차 이런 일을 설명해야 한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내는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울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결국에는 제 부모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잠깐 흔들린 거였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편지 속 글귀는 더 아이러니했습니다. 외로움을 참지 못해서 그랬다. 그 순간의 선택이 내 전부를 잃게 만들었다. 너만 용서해준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깊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참지 못했다고요? 그럼 제가 견딘 수많은 날들은 뭐였습니까? 저는 그녀 없이도 외롭고 지쳤을 때 수없이 많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선택이었습니다. 외로움은 핑계였고 진짜는 의도적인 배신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정석대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혼 서류는 곧 확정됐습니다.
아내는 법정에서조차 눈물을 흘리며 제발 용서해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기록과 증거가 남아 있었기에 그녀는 더 이상 큰 소리 칠 수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더 비참했습니다. 회사를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직장 동료로도 인간으로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회사 안팎으로 퍼져나갔고 그는 몇몇 지인들에게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변명을 늘어놓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도 제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진실을 알고 있고 저한테 남은 상처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들과 완전히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끝맺음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제 앞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은 그제야 찾아왔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 제게 남은 건 텅 빈 일상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정리가 끝났다는 사실은 분명 안도감을 주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마치 온몸을 휘감던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의 적막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모임도 나가지 않았고 휴대폰 연락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SNS는 물론이고 TV 뉴스조차 멀리했습니다. 하루하루는 흘러갔지만 시간은 마치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요했고 쓸쓸했고 동시에 어딘가 안전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제 자신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단순한 배신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제 자존감이 산산조각 난 듯했죠. 사랑이라는 감정을 믿어도 되는 걸까? 세상 사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밤이면 무수히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는 몰랐을까? 언제부터 삐끗했던 걸까? 그 질문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결국 잘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사랑한 자체가 죄로 바뀔 순 없는 겁니다. 저는 사랑했기에 믿었던 것이고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배신은 그들의 몫이지 제 몫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한순간 찾아온 게 아니라 조금씩 스며드는 빛 같았습니다. 작은 균열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서서히 방 안을 채우듯이요. 저는 조금씩 일상을 다시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항상 지나치기만 했던 공원에 발을 들였습니다. 잠깐 걷는 산책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서히 하루의 시작을 열어주는 작은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엔 휴대폰을 내려두고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용히 활자를 따라가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잠시 정리되었습니다. 주말엔 혼자 카페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창밖 사람들의 움직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현재에 머무는 시간. 그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제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예상치 못한 인연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운 지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경계심이 앞섰습니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웠고 제가 믿는 마음을 이용당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을 긋더라도 억지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조금씩 풀었습니다. 억지로 나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제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듯한 태도. 그것은 존중이라는 말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갑자기 해피엔딩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지난날이 꿈처럼 불쑥 찾아옵니다. 익숙한 웃음소리나 익숙한 골목을 마주칠 때면 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아픔과 함께 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어떤 고통도 시간이 흘러가면 조금씩 다른 색으로 바뀐다는 것을요. 깊은 상처가 남긴 자리에 결국 새로운 내가 자리 잡는다는 것을요. 이젠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일어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배신은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했다는 것은 절대 부끄러움이 아니고 결코 약점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진심을 다시 꺼내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의심 대신 신뢰를 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멈춰 선 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으로 살아갑니다.